최수정의 유럽 외교전. 유전보다 더 중요한 해저 케이블 이야기. 지난 5월 5일 일본 니케이 신문은 미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에 건설하는 해저 케이블들은 중국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달리 말해서 미국은 앞으로 일어날 정보전쟁에서 중국을 대놓고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해저 케이블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날 세계 글로벌 정보통신의 99%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된다. 디지털 정보 중 세계 주식 거래, 무역 대금 결제, 영화, 게임, 외국 플랫폼 사용 등 거의 대부분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 외 다른 통신 수단이 없는 것인가? 있긴 하다. 인공위성이다. 이를 통한 통신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기와 폭우, 안개 낀 날에는 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바다에 촘촘하게 깔린 해저 케이블의 사용료와는 비교가 안 되게 비싸다. 세계 최초의 해저 케이블은 1854년 아일랜드 서안에서 캐나다 뉴펀들랜드까지 연결된 전신선으로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 전신선을 이용한 대서양 간 10개 단어의 전신 이용료가 당시 약 $100로 오늘날 가치로 약 $2100 정도 했다. 정보가 금보다 비쌌던 시기였다. 대서양 횡단 선박이 미국 뉴욕에서 영국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약 보름의 시간이 걸렸던 시절, 하루 만에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정보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었다. 중요한 정책 결정자의 사망과 새로운 인물의 등장 등등. 모든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어야 할 사안이 발생할 때 전신의 역할은 대단했다. 19세기 정보전쟁이 그런 식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세계대전 중에 본격적인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1914년 8월 영국은 해저전선을 매설하는 선박에 명령하여 독일로 들어가는 모든 해저전선 연락망을 파괴하도록 한다. 그리고 독일은 그해 연말 인도양에 있는 연합군의 전신선 집중시설과 해저 케이블을 공격한다. 이것이 바로 케이블 전쟁이다.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정보교환의 중요한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저 케이블의 중요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중요성에 정점을 찍었는데 이 시기에 무선 라디오를 통한 정보교환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무선 라디오 신호를 암호화해 잠수함 공격 또는 공습 정보가 비밀리에 아군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독일의 암호기계가 바로 그 유명한 애니그마였고 미국의 암호기계는 시가바였다. 2014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은 독일의 비밀 암호기계 애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하는 연합국의 노력을 다룬 것이다. 정보전쟁의 극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독일군의 애니그마는 해독당하지만 미국의 시가바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내 뚫리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무선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해저 케이블이 무선 라디오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이다. 해저 케이블 설비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려하여 프랑스와 독일은 무선 라디오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살아남은 것은 해저 케이블이었다. 해저 케이블 파괴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무선 라디오 시설은 목표물 타격이 손쉬웠기 때문이다. 1960에서 1970년대 인공위성의 시대가 오자 해저 케이블의 산업적 가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다시 등장했다. 1960년대 전신선이 전화선으로 그 기능적 발전을 했음에도 통신위성이 연결하는 위력에 비해 상업성이 초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저 케이블 매설 비용과 비교할 때 인공위성은 발사 비용이 훨씬 많았다. 그리고 날씨에 따른 연결 상태가 불규칙하여 해저 케이블의 완전한 대체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세계 최초로 광섬유 해저전선으로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선이 대서양에 매설되었고 24년간 그 기능을 수행했다. 이 디지털 기능의 해저 케이블은 대륙 간 통신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절감시켰고 통신 속도 또한 빨라져 대륙 간의 밀리세컨드의 시간 사이에 전기신호로 정보가 전달되는 21세기 사이버 환경 구축의 핵심 기간 시설이 된 것이다. 오늘날 해저 케이블의 경제적 비용과 안전성을 능가하는 대체 가능한 글로벌 사이버 기간 시설의 등장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해저 케이블의 안전에 있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물리적 파괴 행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사이버 도청을 통한 정보 탈취 문제이다. 해저 케이블이 파괴되는 경우로 오늘날까지 가장 빈번한 사고는 어선으로 인한 사고이다. 특히 저인망 어선이 어망을 설치하고 바닥을 끌다가 해저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사고가 많다. 분명 이런 사고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어선이 최선을 다해 해저 케이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정상 참작이 될 때가 많다. 물론 해로의 해저전선망이 표시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고 해저전선을 파손하면 국내법에서 벌금부터 실형까지 행위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고의성 없는 사고와 달리 의도적인 파괴 행위가 2010년대 이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해저 케이블 500km 도난 사건, 2013년 이집트 근해에서 스쿠버 다이버들을 시켜 해저 케이블을 파괴하게 한 행위, 2016년 홍해에서의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 등등이 있다. 특히 2023년 핀란드 연근해에서 발생한 발티케 해저 케이블 절단 사고는 여전히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짐작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책임 추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해저 케이블과 동일한 법령 적용을 받는 해저 파이프라인 파괴 사건으로 2022년 발생한 노르트스트롬이 파괴 사건이 있은 이후
유럽은 해저 케이블에 대한 테러 행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두 번째 문제인 해저 케이블의 정보 탈취 문제는 이미 2013년 영국과 미국 정보국에 의해 시도되었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실체가 세간에 드러났다. 여기서 미국과 영국은 독일의 앙헬라 메르켈 총리,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등 주요 정치 인물들의 통신을 도청하였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독일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했으나 미국은 사과를 거부했다. 특히 공해상 해저 케이블에서의 정보 탈취를 제재할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물론 개인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비정부단체인 빅브라더가 영국 정부를 EU 인권법원에 기소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소한 비정부단체가 원하는 바와 좀 달랐다. EU 인권법원에서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정보 탈취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정하였고, 사전 관련 기관의 허가가 있었다면 합법적인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 그 근거로 평가재량의 한계라는 법률 원칙을 들어 해당 정보 탈취 행위의 불법성이 평가재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공해상 해저 케이블의 도청 장비를 꽂고 타국의 중요한 정보를 탈취한다 할지라도 들키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제공역에서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 아닌가의 문제 말이다. 공해상의 경우 국제공역으로 해당 수역에 대한 이용과 관리에 있어 모든 국가의 사전 주의 의무가 존재한다. 이것에 대한 위반 정도가 합리적으로 수긍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즉, 국제공역에서 법이 없다고 국가가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마음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자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점을 인식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공해 수역에서의 정보 탈취 행위가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만약 발각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국가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것 중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타국이 허가되지 않은 정보 탈취를 시도하다가 발각될 경우 외교적 유감 표시로 그러한 인물들을 국외 추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불법적 수준을 넘지 않지만 해당 정보 탈취 행위에 대해 정치 경제적 보복 행위를 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러나 국제공역인 공해에서의 정보 탈취 행위는 어쩌면 위험성과 추후 파장면에서 타국 영토 내에서 자행한 탈취 행위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특수장비와 인력만 있다면 그 의지에 따라 언제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법천지가 따로 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피해는 오롯이 해당 정보의 소유자와 소유단체의 몫이 되는 것이다. 물론 국가정보도 당연히 탈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수많은 국가안보 관련 정보 교환에도 해저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때 공급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저 케이블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국가안보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경유하지 않는 해저 케이블 매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해저 케이블 공급자 또는 설치자가 적성국일 경우 관련 해저 케이블 매설에 관한 지리적 정보가 모두 해당 국가에 노출되는 위험을 안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해저 케이블 공급 또는 설치 회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적성 국가가 진출하게 될 경우 해저 케이블 생산 및 공급 그리고 설치 및 유지 보수 등 어떠한 곳에서도 적성 국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 정보전쟁의 입장에서 보안 조치 요구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가 호주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매설 사업을 중국 화웨이에게 맡기려고 했을 때 호주가 극구 반대하였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저 케이블 매설에 중국 자본이 진출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해저 케이블이 깔릴 경우를 상상해보자. 우리 해저 지형의 노출과 정보 교환 시 발생할 비밀 유출 등에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으로 스노든 사건에서처럼 표면적으로 동맹국으로 간주되던 국가로부터 미허가 정보 탈취 사건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가의 기관시설에 대한 안전정비가 독자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저 케이블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로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선은 한중이 함께 깔았을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LS전선이 거의 독보적인 기술과 매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저 케이블 도착 포인트는 거제도와 부산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해저 케이블에 우리나라가 다 관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해저 케이블 관리 및 유지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국가안보 정보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시공사를 중국 기업이나 중국 전선 사용에 대해서도 큰 문제인식이 없는 점이 우려된다. 오는 6월 초에 핀란드에서 개최되는 북유럽 국제법학회에서는 해저 케이블 보호에 관한 거버넌스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6월 말 예정된 나토 회의에서 해저 케이블에 관해서 중요한 최신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다. 나토는 국제관행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구, 자기들의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칼럼니스트